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큰 산을 넘은 박영수 특별검사팀, 박근혜 대통령 대문 조사에 남은 역량을 쏟아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헌법재판소 오는 24일까지 모든 변론을 끝내기로 해 3월 초 선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장성호 건국대 교수, 김관옥 계명대 교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최순실,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자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각 당의 입장 먼저 듣고 되면 대담 들어가겠습니다.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는 상당한 의미 있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제 특검의 수사 연장으로 다른 대기업과 우병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특검의 압수수색과 대면 조사에 즉각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정경유착의 고리를 확실하게 끊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특검 수사 연장이 불가피해졌고 박 대통령의 대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수사기한 연장을 불허하면 국회가 나서겠습니다. 이번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한 그런 결정이고, 재벌 개혁과 경제 정의 실현을 위한 첫 발걸음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매우 착잡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경위와 이유와 어떻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앞으로 있을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자유민주주의의 법치국가의 기본 대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을 둘러싼 많은 비판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법원의 판단 존중한다. 그러나 특검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겸허히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 교수님, 사실 이제 구속이 바로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 법원의 이번 판결, 결정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법원이 지금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와 이제 새롭게 추가적으로 제시된 증거가 구속의 어떤 타당성을 높였다. 이게 이제 사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1차 이제 영장 청구에 보다도 이제 추가해서 두 가지가 이제 추가가 되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재산 국외 도피, 그리고 범죄 수익 은닉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부분에서 상당히 판사가, 영장 담당 판사가 어떤 구속의 필요성을 좀 느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제 한정석 네. 영장 담당 판사는 사실상 전번에 1차 때 영장을 기각한 판사보다는 후임이죠. 근데 이제 사실은 같이 있으면서 선임과 후임의 어떤 선임이 한 것을 기각시킨 것을 다시 뒤집는 게 쉽지가 않은데, 부담스럽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뒤집었다는 거는 상당한 법리적인 어떤 확신을 갖고서 아마 이 영장을 받아들였다, 영장을 이제 청구했다라고 이제 발부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 결국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특검이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의 어떤 주도권, 최순실 사태 등등의 모든 부분에서의 어떤 수사의 주도권을 이제 확보하게 됐다. 그것이 예. 가장 이제 중요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수사, 뇌물죄 수사의 어떤 연결, 끊어진 고리를 이었다 이런 평가신데, 우리 장 교수님은 어떤 의미로 지금 오늘 새벽에 결정 들으셨는지요? 지난번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대가로서 뇌물죄로 봤는데, 이번에 구속영장 그게 좀 이제 보완을 해서 재산 국외도표나 범죄수익 은닉,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삼성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 전반에 걸쳐서 도움을 줬다. 이렇기 때문에 433억의 어떤 뇌물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적용을 했고, 포괄적 뇌물로. 포괄적 뇌물. 예. 횡령은 코레스포츠 지원금 35억에다가 그리고 정원아시지에 제공된 명마 구입, 대금 집행 과정, 이것은 이제 횡령으로 봤는데, 이런 차원에서 물론 이것이 지금 이 부회장 측에서는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요에 의한 것이다. 물론 위증이라는 것도 또 마찬가지 네. 판결에서 이제 나중에 법정에서 밝혀지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영장 판사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이것을 은닉하거나
또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본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혐의가 확정된다기보다도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해서 앞으로 법원에서 다툴 그 과정에서 이것에 대한 어떤 위증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증거 인멸 이런 예.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그것을 혐의가 발부를 한 것이 아닌가. 확정된 건 아니다. 그런 그렇게 측면인데 봅니다. 사실 그렇다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마지막 하나의 이제 고리가 남은 것 같은데 조 의원님 보시기에는 뇌물죄 여부 이런 부분들이 대면 조사에서 어느 정도 잡힐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명분상 그 법원이 그 유죄 판결은 아니지만은 구속영장 발부한다는 게 굉장히 그 엄중한 일인데 그걸 받아들인 거는 상당한 혐의 가능성, 뇌물죄 혐의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고 그거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이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했고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 한 이 개연성을 상당 부분 이제 인정한 것이고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한 대면 조사의 필요성을 더 강화시켜준 측면이 있고 예. 그리고 특검이 그 구속시켜놓은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해가지고 오늘은 바로 소환은 안 했지만은 소환해가지고 이제 보강 조사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또 대통령 대면 조사도 일정을 다시 협의하고 그렇겠죠. 실시하려면 또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남은 기간 안에 28일까지 이제 열흘 채 안 남았는데 이 기간 안에 이 모든 걸 다 마치고 수사를 종료시킨다는 게 어렵다는 점 때문에 예. 또 황교안 권한대행은 권한대행대로 특검의 그 수사기간 연장 요구에 대한 네. 이 부담이 고심이 커지는 상황이 커지는 됐습니다. 상황이다. 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황교안 대행? 지금 그 지난번에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한 그 답변에서는 이제 일단 뉘앙스가 느끼는 느낌이 좀 부정적인. 부정적이었어요. 약간 냉소적으로 아직 20일 남았는데 벌써 그런 이야기하면 지금부터 수사 안 하고 시간 보내겠다는 뜻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는 걸 보고서 황교안 대행이 원래 그런 식으로 답 잘 안 하는데 보니까 마음속으로는 별로 연장시켜주고 싶지 않은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이번 네. 이 영장 청구, 영장 발부하고 이재용 구속 때문에 상황이 좀 유동적인 바뀌는. 예, 만약에 여기서 기간 연장을 안 해줘가지고 그 이재용 그 부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된다든가. 또 대통령 대면 조사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끝나버리면은 이거는 하다가 만 수사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황교안 대행이 져야 될 상황돼서 이 거부하고 싶더라도 거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어려운 상황이 상황이 되지 되어가는 것 않았느냐. 같습니다. 그리고 거부하더라도 국회가 좀 전에 이제 특검법 개정.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주승용 원내대표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우리가 법 개정하겠다. 물론 법 개정하더라도 황 대행이 거부하려고 하면 또 거부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또 이중의 부담이 부담이 되기 있죠.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수사 연장에 대한 어떤 거부를 할 수 있는 이유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상황은 바뀌어서 연장을 거부하기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연장을 해야 될 필요성의 부분들은 더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황 대행이 자의적으로 이거를 연장을 거부한다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겁니다. 특히나 예. 이제 뇌물죄 영역이 확실하게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연루된 부분, 즉 SK라든가 롯데라든가 전혀 수사가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역에서도 해야 될 필요성이 국민적 공감대에 있기 때문에 무작정 연장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네. 지금 얘기한 대로 우병우 전 수석은 수사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근데 내일 소환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병우 전 수석은 뭐 여기에 직접적인 관여는 없지만 국민적인 의혹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 범위가 사안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거를 안 하고 간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국민적 비판을 받을 근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네. 상당히 공경에 빠져 있다 황 대행이 네. 그렇게 생각이 좀 사실 이제 드네요. 이재용 부회장 구속으로 또 하나 관심사가 과연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여러 해석과 관측이 좀 엇갈리는데 우리 장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글쎄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거랑 현재 탄핵이랑은 저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범죄의 은닉이라든가 재산의 국외 도피 이런 개인적인 비리가 여기에 또 엮여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랑 이제 대통령이 여기에 개입된 것은 물론 세 차례에 걸쳐서 대통령을 이제 대면 면담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특혜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대통령이 뇌물을 직접 받았냐 아니면 제3자의 뇌물죄가 성립이 되냐. 그것은 일단은 특검에서 대통령 대면 조사를 해야만이 이것이 밝혀질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법원에서 추가적으로 또 신문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부분에서 혹시라도 불리할 상황이 생기더라도 특검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많아졌다고 어쨌든 봅니다. 탄핵 심판에는 불리한 요소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요? 조혜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까지 대통령 측에서 일관되게 이제 관심 가져왔던 거는 3월 3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후에7인 체제로 넘어가는 것에 이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왔고, 그래서 탄핵 이렇게 재판에 직접 출석하는 문제도 그와 관련해서 네.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는 연동돼 생각이었고, 있었는데요. 또 특검의 대면 조사도 그거와 연계시켜 가지고 만약에 대면 조사를 받아 가지고 제대로 그 변론을 해 가지고 혐의를 씻으면은 탄핵에도 좋은 영향을 주지만은 대면 조사했는데 우리 정규재 TV에서 답변했듯이 또는 네. 그 전에 이제 그때 참석하셨던 신년인 사회 때 하셨던 것처럼 일방적으로 그냥 부인만 하고 아니다라고만 하게 되면은 그게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어가지고 그런 걸 다 고려해서 해왔는데 예. 마지막 변수는 이제 저 헌법재판소가 24일 날 변론 종결하고 이제 그 평의 절차에 들어가려고 이제 하는데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변수는 그동안에 이야기되어 왔던 대통령 출석 여부. 뭐냐? 예. 출석 여부를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에서 3월 13일 이후로 넘길 수 있느냐는 가능성. 그리고 뭐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 보지만은 대리인단의 뭐 이렇게 전원 사퇴라든가 이런 것들 이외에는 이제 3월 13일 날 변론 이전 선고로 가는 수순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재가 5가지 꼭지를 냈는데 거기서 사실은 대통령 대리인단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 뇌물죄 영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1차에서 기각이 되면서 봐라 공여자가 기각이 됐는데 이게 우리 뇌물죄 성립이 안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번에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그 부분마저도 사실상 뭔가 대리인단이 아주 강하게 자신들의 어떤 주장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5꼭지 전체가 지금 상당 부분 밀려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법리 다툼보다는 지금까지 한 과정을 보면 상당히 막 증인들을 무더기로 막 신청한다거나 좀 안에 어떤 법적인 다툼, 논쟁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했던 그 과정들을 보면 상당 부분 좀 이제는 이 대통령 대리인단이 좀 수세에 몰리고 상당히 이제 가진 카드가 별로 없지 않나. 마지막으로 이제 대통령께서 그렇죠. 이제 이 출석한다는 건데 그것도 아마 시간 관리를 이제 헌재가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3월 13일 이전에 어떤 판결 결정에는 영향을 못 미칠 것으로 봅니다. 사실 이제 한 가지를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장 교수님. 네. 사실 이제 재계나 이런 또 기업에서는 이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일이다. 물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수용하지만 뭐 국가 신인도라든가 등등 염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정치의 어떤 악폐라고 보면 정경유착이죠. 민주주의 역신성에 의해서 짧은 시간 내에 압축 성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벌이라는 것, 소위 말해서 재벌이라는 것에서 경제 개발을 이루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경제 발전의 방식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그런 폐해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보면은 헌법에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권력이 대통령한테 너무 많이 미국식 대통령을 가면서도 미국식 대통령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을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경유착의 폐해가 역대 정권마다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벌들은 돈을 벌어서 기업들은 돈을 벌어서 이것을 정권에서 요구하면 주고 이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들도 구속되고 저 형도 구속되고 동생도 구속되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것이 다음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도 헌법적 개정이라든가 이런 구조적인 이런 치유를 하지 않고 이어진다면 또 다른 악폐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정말 우리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아주 소중한 그런 분야인데 어떤 권력의 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말씀하신 대로 권력이 초집중돼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한국의 기업들을 보면 상당 부분 렌트 스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권을 얻어내고 거기에 반대급부를 제공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는데 지금 삼성 정도면 전 세계 브랜드의 이 파워로는
거의 세븐 안에 10대 기업 중에 하나인데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다는 거는 네. 좀 창피스러운 일이고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이 권력과 이 경제가 연결되는 이런 정경유착은 이제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탄핵 심판의 시계가 제깍제깍 돌아가면서 이른바 4월 말 5월 초 벚꽃 대선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 오늘 갤럽의 정기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는데 안희정 충남지사가 처음으로 20%를 돌파했습니다. 상승세가 무서운데 안희정 충남지사의 이야기 먼저 듣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22%까지 지지율이 많이 상승을 하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예. 낮은 지지율이 미동도 하지 않았을 때나 지금이나 제 마음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새로운 시도를 했지만 아직 많은 미완의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해서 온 국민이 함께 뛰어넘자 제가 하는 도전의 본질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지지율이 미동하지 않았을 때나 지금이나 마음은 한결같다. 못 이룬 민주주의의 미완 이루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조 의원님 사실 이제 민주당 내 지금 이게 오늘 한국 갤럽 여론조사인데 문재인 전 대표가 33%로 1위 뭐 부동이에요. 그런데 안희정 충남지사가 똑같이 이제 3%포인트가 올랐는데 처음으로 20%를 돌파했단 말이죠. 이른바 민주당 내 경선에서 양강구도 민주당뿐만 아니라 전체 구도의 양강구도를 형성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이렇게 가면 결국 야권 후보들끼리 이 경쟁이 본선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물론 앞으로 전 탄핵 후에 한 두세 번의 변수는 있을 걸로 봅니다만은 네. 안희정 지사가 20%를 돌파한 거는 의미가 있고 근데 앞으로 과제는 그 20% 돌파까지 오는 과정에서 중도층의 표를 많이 흡수를 했는데 거기서 더 올라가서 33%인 문재인 후보를 치고 쫓아가려고 하면은 네. 또 민주당 고정 지지층에서도 이제 표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지금까지 이 중도층 표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던져왔던 이 메시지, 예. 통합의 메시지, 협치의 메시지, 연정의 메시지 여기서 약간 곁길로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민주당 고정 지지층 또는 호남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데 그 메시지하고 기존에 던져왔던 이런 중도층을 향한 통합과 협치, 연정의 메시지하고 어떻게 상충되는. 충돌하지 않게만 예. 갈 것인가가 이제 본인의 정치력이 달려 있고 그리고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당내 경선에서 예. 여론조사에서 나왔지만 민주당 지지층 국민 참여 경선이지만 실제로 거기 참여할 다수는 민주당 고정 지지층들인데 거기에 지지율은 6대 4 정도, 2 정도로 뭐 거의 3대 1로 열세인데 예.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거 하고 이제는 그 동안에는 이제 이미지 때문에 이렇게 떴는데 이제 뭔가 이렇게 물건이 된다 싶으면은 이제 견제가 들어오거든요. 벌써 이제 견제 들어왔는데 거기다 또 검증도 들어오고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아낼 안희정 수 지사가 있을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가 이후의 레이스에 있어서 이제 변수가 될 걸로 봅니다. 문재인 안희정 지사는 같은 편 아닙니까? 동맹군이고 결국은 한 분이 되기 때문에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저기에서 봤을 때 문재인 대세론이라는 것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35%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의 지지 계층은 저는 완성이 돼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15% 정도 확장을 할 수가 없으면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 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고 네.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 저것을 해석을 해보면 대연정이라는 함정에 빠진 허수라고 봅니다. 이것이 나중에 본선에 갔을 때는 진지 싸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야권은 선명성을 무기로 하기 때문에 지금 안희정 지사를 지지하고 있는 중도층, 특히 반문과 비문의 표는 반문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 이탈 세력이고 문재인 대표를 싫어하는 세력이고 비문이라는 것은 새누리당이라든가 보수층에서 대거 지금 지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이것이 바로 대연정의 함정인데 이 대연정의 함정이 결국은 대권 주자가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문재인이라든가 국민의당 후보 그리고 한국당 후보 예. 뭐 이렇게 나와서 경쟁을 했을 때는 명확하게 선명성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봤을 때는 결국은 안희정 지사가 후보가 되면 좋을 텐데 예. 후보가 되지 못할 경우에는 이 표는 문재인 전 대표한테 가는 표가 아니고 야권 지형으로 그리고 한국당 지지로 쪽으로 다시 회귀할 표기 흩어질 때문에 표다.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그런 지지라고 봅니다.
2007년의 어떤 야당 중심의 대선 구도와 동일해질 것이다.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건 뭐냐면 2007년에는 당내 경선하고 몇 개월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12월 대선에서는 그나마 진영 대 진영의 어떤 선거 구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밸런스가 좀 맞춰가는 그런 과정을 예. 겪었는데 이번에는 당내 경선하고 한 달 정도 있다 본선을 갑니다.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영 대 진영의 어떤 선거 구도가 안 만들어지고 거의 개인 정치인 중심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번에는 이 양강 구도이기 때문에 민주당 당내 경선이 결국엔 본선입니다. 그러니까 당내 경선을 이긴 사람이 본선에서 이길 확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관심이 여기에 집중될 것이고 아마 이 탄핵이 결정되는 네. 순간부터는 그 구도로 갈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민주당이 이 경선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된다. 그렇죠. 그 포인트가요. 저는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2007년 대선보다 저는 1987년 대선 형식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민주화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야권이면 무조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일로 네. 삼김 약체 논문 그때 당시에 노태우 후보와 그리고 삼김이 다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도 야당이 저는 지형이 한 70% 정도 된다고 봤을 때는 야권에서 2분이나 3분 정도 돼서 나오고 그리고 보수당에서 한 후보가 나와서 경쟁하는 예. 87년 형태가 되리라고 봅니다. 87년에는 아무래도 여권에 그래도 뚜렷한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구심점이 있었는데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 경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모집 인원에 굉장히 지금 경선인단 모집을 가지고 흥행 돌풍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른바 역선택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미애 대표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십니다. 일각에서 역선택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사모 등 특정 세력이 특정 후보를 겨냥하면서 방해를 하려는 그런 태세가 보입니다. 우리 당은 이런 특정 세력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하면서 법적 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 박사모 등 특정 후보를 겨냥한 음해 세력이 있다, 방해 세력이 있다, 엄중 경고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조 의원님, 하지만 이제 우상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역선택의 실체가 입증되지 않았다. 선거인단이 100만 명이 넘으면 역선택도 불가능하다. 이런 취지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 어떤 의미일까요? 추미애 대표님은 엄살 같습니다. 엄살 같다. 그동안에 이제 추미애 대표께서 당대표 되실 때 이제 친문 진영의 지원과 그 대표로 당선됐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저게 박사모에서 일부 국민 참여 선거, 예. 국민 참여 선거를 하니까 우리도 참여해가지고 문제는 반드시 떨어뜨리자 하는 선동을 하고 있고 그게 뭐 법적으로 보면은 추미애 대표 말씀처럼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이런 걸 적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우상호 원내대표 이야기처럼 이 대세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봅니다. 200만 명 정도가 참여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판을 뒤집으려고 한다면은 박사모 정도의 참여 가지고는 안 되고 거의 뭐 범국민적으로 이게 문제는 절대 안 된다. 네. 우리가 다 들어가서 저 뒤집어 놓자라는 정도의 큰 바람이 일지 않고는 그건 쉽지는 뒤집을 않을 수가 것이다.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특정 후보라고 아까 추미애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특정 후보는 문재인 후보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당내에서 저런 건 또 그럼 우상호 원내대표는 안희정 지사 띄우려고 공개적으로 또 했죠. 공개적으로 한 거다. 그래서 이제 이 공정성 시비가 왔다 갔다 하는 과정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두 분이 이해관계 좀 다른 거죠. 지지 후보가 좀 다르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는 이제 그거고 제일 중요한 건 제도적 완벽성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역선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최소화하는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일단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오픈 프라이머리 하는 모든 주마다 이제 선거법이 달라요. 네. 그래서 주가 관장을 하는데 오픈 프라이머리 하게 되면 동시에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공화당. 왜냐하면 역선택을 못하게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그거를 이제 뭐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정당성의 문제, 뭐 역선택이 들어와서 이긴 거다, 뭐 이런 논란거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내 경선인데요. 그렇죠. 당내 예. 경선이라 그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선관위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도 당내 경선부터 사실은 선관위가 관리를 해줘서 공정성을 담보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논란이 만들어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네. 이번 문제는 이걸 계기로 해서 역선택 뭐 지금 바꿀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역선택 문제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든 안 주든 네. 차후에는 이거를 사실상 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않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안희정 충남
경남지사에게 유리하게 될까요? 어떻게 근데 전망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 거의 이렇게 되면 예. 더 폭발적인 흥행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이쪽 들어오고 저쪽 들어오고. 서로. 그렇죠. 그래서 뭐 이 경계 심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쪽에서 들어온다 그러더라. 그러면 뭐 예컨대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도 더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효과적으로 보면 흥행을 돋구는 그런 효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이제 봅니다. 그럴 경우에 또 이른바 우리 정치 폐해인 조직 선거, 또 돈 선거 뭐 이런 것도 우려가 되는데 장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민주당이 너무 자신 있는 거죠. 지금 뭐 대권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직 상당히 유동적인 것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탄핵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대선의 일은 언제 결정될 건지 너무 자신 있는 것도 국민들한테는 결국은 마지막 대선 순간에 가서는 오만하게 비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민주당 지금 경선 이 과정만 보면 결국은 조직과 이슈인데 이슈는 안희정 지사가 지금 상당히 성공하고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당내 선거는 결국은 조직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당이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된 그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영향력이 선거에 미칠 가능성이 크고 예. 일반 유권자가 선거인단으로 등록해서 이중으로 다시 또 투표장에 또 가서 하는 이런 불편함을 과연 이것이 선거까지 이어질지 그것은 두고 봐야 일단은 국민적인 관심을 끌기 위한 정치적 이벤트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이제 그런가 하면 이제 국민의당 오늘 손학규 전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입당식을 갖고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는데요. 과연 흥행에 성공할지 주목이 됩니다. 손학규 의장 또 박지원 대표 이야기 들어보십니다. 우리 국민들은 친박 패권에서 친문 패권으로 바뀌는 패권 교체가 아닌 진짜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의 입당은 더 많은 개혁 세력들이 국민의당과 함께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기필코 승리하겠습니다. 이제 안철수, 천정배, 손학규 이 세 분이 강한 경선을 해주시고 정운찬 총리도 함께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공정한 경선을 하겠다고 국민과 당원 앞에 또 이 세 분 앞에 약속을 드립니다. 손학규 전 의장 친문 패권을 교체하고 나라의 근본을 바꾸겠다. 박지원 대표, 정운찬 총리도 함께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조 의원님, 민주당처럼 어떤 경선의 흥행 효과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일단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안철수 전 대표가 10% 아래 떨어져 있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뭐 바닥 수준이기 때문에 뭐 경선 룰이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안철수 안에서 저 안에서 안철수 대세론이라는 걸 갖다가 뒤집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고 저 국민의당 경우는 경선 결과보다는 경선되고 하고 난 뒤에 나머지 소위 말하는 그 빅 텐트라고 해가지고 그 문재인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세를 어떻게 묶어내느냐 하는 것이 그게 성패의 관건인 것 같고 또 그렇게 묶어냈을 때 만약 안희정 지사가 안 된다고 하면은 그쪽 표를 이쪽으로 어떻게 어떤 명분과 또 그 비전으로 이렇게 흡수해낼 수 있느냐 그게 변수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스몰 텐트, 빅 텐트 맨날 그랬는데 스몰 텐트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날입니다. 그런 데서의 의미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빅 텐트가 돼야지 이제 큰 뭐 뭔가가 이제 부도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을 텐데 그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은 거죠. 오늘도 이제 뭐 입당하자마자 곧바로 이제 경선 룰에 대해서 이제 갈등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모바일 투표는 못한다. 뭐 그런데 이제 사실은 흥행 같은 경우를 생각한다면 사실 모바일 투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특히나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집착을 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도 뭐 고착 상태에 있는데 그걸 이제 뚫고 가야 되는 하나의 어떤 계기로 삼아야 되니까. 근데 그 부분 같은 것들이 벌써 이렇게 소리가 난다는 거는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장 교수님께서는? 사실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흥행이 막 되도 시원찮을 판국인데 참 어려운 형국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당은 뭐 서두를 거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진영 논리로 보면은 지역적 배경이 확실히 튼튼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안철수 전 대표가
마지막에 나는 문재인 전 대표랑 경쟁하겠다.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단은 민주당의 경선 과정을 지켜보고 일단은 누가 뽑히는지를 보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결선에서. 그런 차원에서는 오히려 지금 대선의 구도를 어느 식으로 끌고 갈 건지 그것을 조심조심하면서 미리 어레인지하는 그런 과정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잠시 뒤에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서 이제 출연을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과연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는지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답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건국대 교수, 김관옥 계명대 교수,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세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